주식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RQF로 인해서 투자 시 이중으로 부담했던 수수료 절약할 수 있다. 이런 부분도 이제 크게 크고 또 중국 A주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. 이런 부분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. A주 이외에 다른 거하고 투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, 그게? A주하고 B주가 무슨 의미냐면 B주는 달러로 거래하는 시장이에요. 그래서 배당도 다 달러로 주고 달러로만 투자할 수 있는 게 B주. 그래서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B주고요. A주는 중국 국내인만 투자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. 외국인이 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. 근데 2002년도에 그 B주가 이제는 내국인도 투자하게 했습니다. 그러니까 B주는 이제 내국인도 하고 외국인도 하는 시장인데 굉장히 시장이 작아요. 주식도 한 60몇 개밖에 없고요. 그래서 주로는 A주가 거의 채권 시장 규모 정도로 큰 시장입니다. 그래서 A주에 가야 되는데 전 주식이 다 A주에 있고요. 근데 A주는 외국 기관 투자할 수 없습니다. 예를 들면 외국인이잖아요. 못해요, 지금. 하려면 QF나 이제 RQF 상품 사야 됩니다. 근데 QF 같은 경우에는 A주 100% 주식을 못 갖습니다. 한 개 기관이 10% 이상 못 가져요.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있다 예를 들면 얘네가 100% 가겠다 못 갖는다 의미예요. 근데 RQF는 가능해요. 지금 100% 가능해요. 그래서 이제는 RQF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누가 만약에 그 주식에 좋은 주식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내가 거기 최대 지분을 갖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. 근데 QF는 안 됩니다. 네, 그런 차이가 있어요. 저는 시진핑이 우리한테 RQF를 통해서 이제 직접 주식에 A주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긴 했지만 시진핑이 우리한테 선물을 줬다고 해서 중국 주식이 갑자기 좋아질 리는 없습니다. 그동안 안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중국 주식이 과연 대세 상승이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좀 시간을 좀 두고 왜 지금 올 초까지 홍콩의 RQP 2천억 받았죠. 근데 왜 한국에 와서 그 RQP를 이용한 펀드를 팔려고 그렇게 무지나 애를 썼겠습니까? 근데 잘 안 됐고요. 실은 이제 그거는 어느 나라든 간에 잘 고르면은 대박 나고 잘 못 고르면은 그런데 작년에는 실은 되게 좋은 일이 있었죠. 근데 지금은 중국을 우리가 바라볼 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됐고 지금 경기 부양책들 때문에 7.5% 나오면서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정말 이제 대세 상승으로 우리가 정말 리테일 자금 모아가지고 또는 기관 투자가 정말 들어갈 만한 그런 상황이냐 아니면 문제가 좀 딜레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좀 보면서 가야 될 타임이냐 했을 때는 지금은 아직은 좀 아니고 좀 다음으로 우리 신원정 연구원께서 계속 이제 약간 공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. 어서 기회 몇 개 잃었잖아요 지금. 그래서 하나만 추가 설명드릴게요.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구조조정하고 있어요. 옛날 한국이 했던. 구조조정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죽을 놈 죽고 살 놈 살아라는 거거든요. 근데 중국의 내수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구조조정이 다 정리가 되면 거기서 1등한 기업들이 세계 1등이 될 거예요. 중국 1등이 아니고 세계 1등이 될 거예요. 그래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알리바바 같은 기업이 더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. 구조조정 과정을 이기는 사람들은 더 커진다는 거고 죽는 사람 죽어버린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한국은 제 보기에는 가장 금융시장의 금융기관들이 가장 큰 점이 한국이 왜 금융기관들이 글로벌 나가기 힘드냐면 리스크 테이킹 절대 안 해요. 너무 신중한 너무 신중하다 못해서 기회를 하나하나 다 잃기 때문에 글로벌화하기 너무 힘들어요. 근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기본 금융의 가장 중요한 핵심理論인 것처럼 지금이 들어가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때거든요. 근데 이제 뭐 보고 남들이 다 갈다 이럴 때 기회가 있겠습니까? 없습니다. 이거는 반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채권이 리스키하죠. 아까 이제 금리가 상승 또 이제 금리 상황이 이제 타이밍이 늦었기 때문에 실은 그 리스크가 지금 거기도 있고 주식에도 있습니다. 근데 저희가 이제 중국도 보면은 IT 소비재 뭐 이런 것들은 160% 올랐는데요. 전체 지수는 지금 헤매고 있고요. 은행과 구조조정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시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되 우리가 지금 중국이다 하고 이제 대세 상승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게 아니고요. 그렇죠. 그 좀 들어가되 대세 상승이라는 의미는 없을 것 같은 게 대세 상승이 아니잖아요. 시장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같으면은 이렇습니다. 지금 우리 신흥국을 볼 때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같으면은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개혁이 나오면서 떨면서 올라가서 20% 올라갑니다. 뭐 앞으로 갈 때 좀 조정하고 가겠죠. 그런데는 우리가 한 3, 4년을 보고 앞으로 이제 변화가 있고 글로벌 자금이 몰려갈 거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도 됩니다.
근데 어떤 나라들은 헤매고 있다가 이렇게 좀 내려가거나 아니면 중국처럼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. 우리 자금이 구조조정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IT 소비재 이런 것들이 지금 시가시장이 좀 작아서 일단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수가 헤매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이게 좀 정리가 돼서 저희가 보기엔 중국이 크레딧 사이클이 전환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. 하지만 에코티 사이클은 중국 정부의 의지가 좀 보여진다면 근데 지금은 저희가 보기에는 좀 자꾸 딜레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지금 하반기를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대세 상승은 힘들어요. 왜 그러냐면 1년에 지금 상장하는 기업 수가 아니요. 저는 1년에 상장하는 기업 수가 가장 많을 때 300개 넘어갔거든요. 네. 지금 하도 정부에 컨트롤하니까 지금 100개 네.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물량이 지금 계속 있다는 거예요. 800개 뭐 이렇게 뭐 그게 앞으로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중국은 상장하려는 기업들이 너무 많은데 시장이 그걸 지금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공급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. 그런 면에서 대세 상승은 중국은 제 생각엔 앞으로 어쩌면 길게 10년은 힘들 것 같다는 그쵸. 생각이 그 듭니다. 13억 인구가 계속 창업을 해가지고 계속 상장을 네. 하면 그게 끝없이 계속 그 물량이 작업을 나온다는 수요가 얘기네요. 있는데. 사실 그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드리기 전에 이미 답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. 그래서 마지막 질문 이제 하겠습니다. 우리 그 전승지 연구원한테 좀 드디어. 질문 드리고 싶은 건데 향후 그 위안화 환율 전망하고 이제 RQP 통해서 투자할 때 환해지 부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. 예. 아까 이제 위안화가 앞으로 절상될 거에는 이제 의심이 없다고 하셨잖아요. 그래서 일단 2005년 위안화 개혁 이후에 이제 위안화 연간 절상률을 보시면 뭐 말씀하신 대로 평균 3에서 5% 정도 계속 절상을 기록해 왔는데 올해 이제 위안화 개혁하고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이제 연간 절하를 기록을 할 것 같아요. 한 지금 2.3% 정도 절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최근 LG경제연구소나 그런 데서는 이제 위안화 저평가가 다 해소됐다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기는 해요. 근데 저도 여전히 이제 위안화는 뭐 위안화 국제화나 뭐 대규모 경상 흑자, 자본 수지 흑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강세로 갈 거는 맞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. 근데 이제 보면 앞으로 몇 년간은 좀 변동성이 계속 크지 않을까 싶어요. 일단은 뭐 중국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, 뭐 부동산 시장 얘기도 있고 해서 일단 이제 뭐 계속 위아래 가능성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해지를 어느 정도 좀 생각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단 이제 환해지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지만 이제 대충 정리를 해보면은 환해지 비용이 일단 수합 비용이 있고 수수료가 있어요. 대부분 이제 수합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수합 비용이라는 게 이제 수합 포인트라는 것인데 수합 포인트라는 것은 선물환율에서 현물환율을 뺀 거고요. 이 수합 포인트는 이제 대부분 양국의 금리 차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돼요. 물론 뭐 수급도 있고 신용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이제 영향을 주지만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권 투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이제 금리가 높은 나라에 투자할 때는 환해지에 그 비용이 든다. 그리고 반대로 우리나라의 금리가 낮은 국가에 투자할 때는 환해지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지금 브라질 투자할 때는 이제 그 비용이 들고 미국에 투자할 때는 수익이 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이제 금리가 높기는 하잖아요.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는 중국에 투자할 때 환해지 비용이 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지금 이제 환해지를 할 때는 이제 뭐 물론 투자 기간이 뭐 3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지만은 그 투자 상품을 쓸 때 짧은 걸로 해서 롤오버 할 수도 있고요. 긴 거를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1년 이하로만 봤을 때는 지금 한 1년짜리로 환해지를 하면 위안 원 모두 양쪽 다 환해지를 하게 됐을 때 거의 지금 뭐 비용이 거의 들지는 그 수업에서는 들지는 않는 상황이고요.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위안원 해지를 다 했을 때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사실 그 들어가는 시점에 항상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는 시점에 비용이 어떠한지를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 작년에 이제 위안화 예금 인기를 끌었을 때 그러니까 달러 원을 환해지를 하게 되면 지금 수익이 나는 구조거든요.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안화는 좀 오픈을 하고 달러 원만 이제 그 환해지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1개월물로 롤오버 했을 때, 그다음에 1년으로 이제 환해지를 했을 때 이제 비용이거든요. 대부분 이제 플러스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. 이게 보시면 이게 최근이고요. 이게 커브인데 이게 한 올해 초 정도예요. 지금 그러니까 계속 그 환해지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비용이
그러니까 수익이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 이제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에 들어가고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환해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환해지 비용이 어떨지 그리고 내 투자 기간은 얼마인지 그리고 어느 그 기간물을 통해서 환해지를 할지 다 고려를 해서 환해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.